빛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사람들이 평소에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기묘한 구석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바로 그 숨은 구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주선을 어떻게 만드느냐, 엔진을 얼마나 세게 키우느냐 하는 공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시간과 공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신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주선 안에 타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그 모든 별, 그 별들이 쏟아내는 에너지를 몽땅 긁어 모아서 이 우주선 연료 탱크에 부어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술적인 한계요? 오늘만큼은 싹 잊어버리겠습니다. 공학자들이 밤새 고민하던 골치 아픈 문제들도 전부 마법처럼 풀렸다고 치죠. 딱 몇 분만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다 접어두고 그냥 달려보자고요. 엔진을 툽니다. 둥 하고 배가 떨리더니 우주선이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시속 1km, 시속 10,000km, 그리고 시속 100만 km. 계기판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면 별들은 그냥 가만히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소리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저 계기판만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고 알려줄 뿐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면 마침내 물리학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한계에 슬슬 가까워집니다. 바로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빛의 속도예요. 정확히는 1초에 2억 9,979만 미터가 조금 넘습니다만 그냥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인류가 100년 넘게 던져온 그 질문이 머릿속을 스치죠. 이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장면 하나를 떠올리실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로 나오는 그 장면이요. 별들이 길쭉한 빛의 선으로 쭉 늘어나고 우주 공간이 찬란하게 빛나는 터널로 변하면서 우주선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 어쩌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하고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이 스르륵 열릴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떠나기도 전에 미래에 도착해 있을 수도 있겠죠. 솔직히 근사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상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현실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툭 하고 내놓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빛보다 빨리 못 가는 건 우리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엔진을 충분히 세게 못 만들어서도 아니에요. 심지어 대자연이 회초리를 들고 그걸 억지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습니다. 빛보다 빨리 간다는 질문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가정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빛보다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건 마치 북극에 서서 거기서 더 북쪽으로 가는 길을 찾겠다고 두리번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북극에 서 있으면 사방이 전부 남쪽이잖아요. 더 북쪽이라는 방향 자체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혹은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눠보겠다고 계산기를 붙잡고 끙끙대는 것과도 같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못하는 것과 의미가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주 높은 산은 오르기 어렵지만 언젠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에서 더 북쪽은 아무리 애를 써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 장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빛의 속도 너머라는 건 바로 그 후자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이 진짜라면 우리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을 통째로 의심해야 하거든요. 공간이 무엇인지, 시간이 무엇인지, 움직인다는 게 무엇인지 그 모든 상식을 한번 뿌리째 뽑아서 다시 심어야 합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파인만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대부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엉터리 전제가 몰래 깔려 있다고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질문이 잘못되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서 답을 구해도 그 답 역시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답을 서둘러 찾기 전에 질문 밑바닥에 숨은 전제부터 의심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정확히 그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는요, 사실 단순한 속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 어딘가에 세워진 속도 제한 표지판 같은 게 아니에요. 자연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성가신 규칙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예요. 바로 현실을 이루는 기하학의 일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조 그 자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진짜로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단순히 빛보다 빠른 여행에 대한 대답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방식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어쩌면 현실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느끼게 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는 속도의 한계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이어질 수 있는 한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른 무언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대적인 경계선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바로 그 경계선의 끝자락까지 함께 걸어가 볼 겁니다.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 때 우주 공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어떻게 늘어나고 거리가 어떻게 쪼그라들며 밤하늘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뒤틀리는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리학이 빛의 속도에 대해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지 그 비밀의 심장부까지 파고들어 볼 겁니다. 장담하는데 아마 인류가 지금껏 알아낸 것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절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빛의 속도가 왜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현실의 근본적인 성질인지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파헤쳐 볼까요? 100년 넘게 수많은 실험으로 증명되었는데도 여전히 무슨 오류처럼 느껴지는 아주 기묘한 사실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로 빛의 속도는 누가 재든 항상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빛을 내는 물체가 여러분 쪽으로 미친 듯이 다가오든 반대로 쌩하고 멀어지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초속 1000km로 날아가고 있든 아니든 그것조차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우주의 모든 관찰자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빛의 속도를 정확히 똑같이 측정합니다. 처음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면 이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아주 평범한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이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습니다. 퇴근길이라고 해볼까요? 저기서 열차가 시속 100km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열차 안에 탄 어떤 사람이 열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시속 50km로 공을 하나 던집니다. 자, 승강장에 서 있는 여러분이 볼 때 그 공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너무 쉽죠. 열차 속도에 공 속도를 더해서 시속 150km입니다. 우리는 움직임이라는 게 이렇게 착착 더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계산할 것도 없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그 공을 빛으로 딱 바꿔보겠습니다. 열차 안에 탄 사람이 손전등을 뜹니다. 빗줄기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쭉 뻗어나가죠. 이번엔 열차가 시속 100km가 아니라 아예 빛의 속도의 절반으로 달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상식대로라면 이 빛은 열차 속도만큼 더 빨라져야 합니다. 두 속도를 더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1.5배 정도로 측정돼야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로 정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빛의 속도를 여전히 정확히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측정하게 됩니다. 열차가 아무리 빨라도 빛은 콧방귀 한 번 안 끼고 늘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요. 19세기 물리학자들을 반쯤 미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소리가 공기를 타고 퍼지듯이 빛도 에테르라는 어떤 특별한 물질을 타고 우주 전체에 퍼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구가 그 에테르 속을 헤엄쳐 나아가고 있을 테니까 지구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묻을 빛과 반대 방향으로 묻을 빛은 속도가 아주 조금은 달라야 했습니다. 마치 강물에서 헤엄칠 때 물살을 따라가면 빠르고 거슬러 가면 느린 것처럼요. 그러다 1887년 과학의 역사를 통째로 뒤집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두 물리학자
마이컬슨과 몰리가 이걸 직접 실험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빛의 속도에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있으면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그 시대에 상상하기 힘들 만큼 정밀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논리는 단순했어요. 지구의 움직임에 따라 빛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한다. 그걸 재보자. 이겁니다. 그들은 실험을 하고 또 하고 각도를 바꿔서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빛은 어느 방향으로 쏘든 완벽하게 똑같은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그토록 확신했던 에테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 뒤로 거의 20년 동안 네로라 하는 물리학자들이 이 결과를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매달렸습니다. 복잡한 이론을 짜내고 믿기 힘든 가설들을 쏟아냈죠. 그런데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문제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 스위스 특허청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 하나가 등장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죠. 1905년 그는 우리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이 맞다면 어떨까? 빛의 속도가 대충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관찰자에게 완벽하게 똑같다면? 그렇다면 틀린 건 그들의 측정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직관이 아닐까? 우리가 공간과 시간에 대해 품고 있던 그 뿌리 깊은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던 건 아닐까? 바로 이 순간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 태어난 순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정말 파격적인 걸 깨달았어요. 공간과 시간은 서로 남남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둘은 하나로 착 달라붙어서 현실을 이루는 단 하나의 끈끈한 직무를 짜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고요? 빛의 속도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우주가 자기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말 그대로 쭈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움직일수록 여러분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여러분이 빨리 움직일수록 여러분 앞에 놓인 거리는 짧아집니다.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건 소설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실험적 사실입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감을 잡으려면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중 하나를 만나야 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로렌츠 인자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딱딱하죠. 그냥 쉽게 엄청난 속도로 달릴 때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쭈그러지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 같은 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눈금이 커질수록 시공간이 더 심하게 찌그러진다.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낮은 속도에서는 이 눈금이 거의 1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아무런 이상함도 못 느끼는 거예요. 자동차, 비행기, 심지어 우주로 나가는 로켓조차도 빛의 속도에 비하면 사실상 제자리에서 꼼지락거리는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속도를 슬슬 높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빛의 속도의 10%쯤에 도달하면 변화가 살짝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절반쯤 가면 꽤 확실해지죠. 90%에 이르면 시간의 흐름이 우리가 알던 것과 확연하게 달라지고 그 이상 넘어가면 인간의 직관이 아예 손을 들어버리는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자, 여러분의 우주선이 빛의 속도의 99%로 달리고 있다고 해볼까요? 지구에 남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의 시계는 약 7배나 느리게 째깍거립니다. 지구에서 7년이 흐르는 동안 우주선 안에 여러분은 딱 1년만 나이를 먹는 거예요. 속도를 조금 더 끌어올려 볼까요? 빛의 속도의 99.9999%로 날아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주선에서의 1년이 지구 시간으로는 수천 년이 됩니다. 여러분이 딱 1살 늙는 동안 고향 행성에서는 거대한 제국이 일어섰다 무너지고 쓰던 말이 통째로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저 몇 달이 지났을 뿐인데 말이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같은 우주 안에서 두 사람의 시간이 이렇게까지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간도 함께 요동치기 시작하거든요. 길이가 100m인 우주선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탄 승무원들에게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늘 100m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그 우주선이 날아가는 걸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우주선이 빨리 움직일수록 나아가는 방향으로 꾹 눌린 것처럼 납작해집니다.
빛의 속도의 99%가 되면 100m짜리 우주선이 원래보다 약 7배는 짧아 보입니다. 속도를 극단으로 밀어붙이면 100m짜리 우주선이 고작 몇 센티미터 길이로 보일 수도 있어요. 우주선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승무원들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죠. 하지만 우주는 빛의 속도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재게 만들겠다는 그 단 하나의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 공간의 모양을 문자 그대로 비틀어 버립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관찰자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물렁물렁한 무언가라는 것.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자, 그 질문은 이겁니다.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공간이 쪼그라들 수도 있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계속 속도를 높여서 끝내 빛의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까요?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뜻밖에도 에너지에 숨어 있습니다. 옛날 물리학, 그러니까 뉴턴의 세계에서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더 빨리 가고 싶으면 에너지를 더 부어 넣으면 됐어요. 공을 2배 세게 던지면 2배 빨라지는 식이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의 세계로 들어오면 상황이 아주 극적으로 변합니다. 어떤 물체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걸 조금 더 밀어붙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속도를 눈곱만큼 올릴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집니다. 처음엔 조금씩 늘어나다가 나중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불어나고 결국엔 그 필요량이 하늘 끝까지 치솟아 버립니다. 이걸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이어진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몇 계단은 가뿐하게 오릅니다. 그런데 다음 계단이 방금 전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 다음 계단은 또 그보다 더 높습니다. 계단 높이가 점점 가팔라지더니 어느 순간 다음 계단의 높이가 아예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발을 아무리 높이 들어도 절대 닿을 수 없는 높이, 빛의 속도를 향해 가는 게 딱 이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워질수록 필요한 에너지는 끝도 없이 부풀어 오릅니다. 물질을 단 1g이라도 빛의 속도까지 밀어 올리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다거나 천문학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무한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어디를 뒤져도 무한한 에너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으는 것도 불가능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해요. 아까 상상했던 것처럼 온 우주 모든 별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쥐어짜도 어림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멍청해서도 아니고 좋은 엔진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시공간의 구조 자체가 그런 상태를 아예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숫자를 0으로 나누려고 끙끙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컴퓨터 성능이 떨어져서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계산 자체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빛의 속도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성질이자 우주의 기하학에 아예 새겨져 있는 절대적인 경계선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오면 뭔가 좀 답답하고 아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주는 못 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잠깐만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선에 가까워질수록 단순히 빨리 움직이는 걸 넘어서 여러분 눈앞에 완전히 다른 우주가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사람의 눈에는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보일까요? 영화를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별들이 쭉 늘어나서 빛의 선이 되고 우주가 긴 터널로 변하면서 우주선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 멋지긴 한데 사실 거의 다 틀렸습니다. 현실은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2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도플러 효과, 다른 하나는 광행차라는 현상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걱정 마세요. 둘 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겪어본 것들이니까요. 도플러 효과부터 볼까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여러분 쪽으로 달려온다고 해봅시다. 다가올 때는 삐뽀삐뽀 소리가 높고 날카롭게 들리다가 여러분을 휙 지나쳐 멀어지면 소리가 웅 하고 축 처지죠.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움직이는 구급차가 소리의 물결을 앞쪽으로는 꾹꾹 눌러 압축하고 뒤쪽으로는 고무줄처럼 쭉 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소리의 물결이 촘촘하면 높은
늘어지면 낮은 그래서 지나가는 순간 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빛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시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할 뿐이죠. 여러분이 아주 빠른 속도로 어떤 별을 향해 돌진하면 그 별에서 오는 빛의 물결이 앞쪽에서 빽빽하게 압축됩니다. 빛은 물결이 촘촘해지면 색깔이 파란색 쪽으로 이동해요. 이걸 청색편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별을 등지고 멀어지면 빛의 물결이 쭉 늘어나면서 붉은색으로 변하죠. 이건 적색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걷거나 차를 탈 땐 이 변화를 절대 눈치챌 수 없지만 속도가 빛에 가까워지면 상황이 아주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우주선이 빛의 속도의 90%로 날아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정면에 있던 별들이 일제히 색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붉은 별은 노랗게, 노란 별은 하얗게, 하얀 별은 시퍼렇게 타오릅니다. 푸른 별들은 아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자외선을 뿜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가 볼 수 있던 빛의 대부분이 시야에서 스르륵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눈에 안 보이던 앞쪽 우주의 적외선이 물결이 촘촘해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깜깜해서 안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번쩍하고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갑게 떠있던 우주의 가스 구름마저 환하게 타오릅니다. 눈앞의 우주가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펄떡펄떡 요동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X선이 물결이 더 촘촘해져서 감마선으로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평범하게 떠있던 별빛이나 성간가스가 순식간에 죽음의 방사선 덩어리로 돌변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우주는 그야말로 끔찍하게 위험한 사지로 변해요. 작은 먼지 한 톨이 우주선을 박살내는 총알이 되고 떠도는 수소 원자 하나하나가 선체에 무서운 타격을 입힙니다. 색깔이 바뀌는 건 사실 그나마 애교인 셈이죠. 자, 색깔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번엔 하늘의 모양 자체가 어떻게 뒤틀리는지 볼까요? 여기서 광행차라는 현상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건 특수상대성 이론이 낳은 가장 충격적인 결과 중 하나예요. 이것도 일상에서 겪어본 겁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떠올려 보세요. 가만히 서 있으면 빗방울은 머리 위로 툭툭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전력 질주를 하면 비는 여전히 똑바로 내리고 있는데도 얼굴 정면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앞으로 달릴수록 비가 앞에서 날아오는 것처럼 기울어집니다. 빛도 이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단지 그 무대가 온 우주 전체로 커졌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옆이나 뒤에 있던 별들에서 오는 빛이 마치 여러분 앞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꺾입니다.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다가 점점 쏠림이 강해지고 이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을 가득 덮고 있던 별들의 절반이 여러분 정면으로 쫙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의 속도의 90%가 되면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별들이 우주선 앞쪽에 꽤 좁은 공간에 오밀조밀 뭉쳐듭니다. 99%가 되면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죠. 온 우주에 흩어져 있던 거의 모든 별이 여러분 정면에 아주 작은 동그라미 하나에 쏙 모여듭니다. 등 뒤의 우주는 텅 비고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고 앞쪽에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빛의 구슬이 생겨납니다. 마치 온 우주가 갑자기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라도 열기로 작정한 것처럼요. 이건 착시도 아니고 환각도 아닙니다. 시공간의 기하학이 만들어낸 완벽한 물리적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움직인다는 사실 그 자체가 빛이 여러분 눈에 닿는 경로를 말 그대로 비틀어 버린 겁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이 쏠림은 더 지독해져서 극한에 이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전체가 정면에 아주 작은 점 하나로 뭉쳐집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 수조 개의 별, 셀 수 없이 많은 성운이 여러분 눈앞에서 단 하나의 눈부신 점으로 폭발하듯 응축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숨막히게 아름답고 동시에 가장 등골이 서늘해지는 풍경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풍경은 사실 오늘 이야기의 아주 작은 곁가지일 뿐입니다. 진짜 기적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부터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별들 사이의 여행을 놀랍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열쇠가 바로 그 시간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해볼까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거대한 이웃 은하죠. 거리가 무려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250만 년이 걸린다는 소리니까 평범한 사람에게 이 숫자는 그냥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간들 결국 수백만 년이 걸릴 테니까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구를 떠나 안드로메다로 향한다면 지구의 남은 달력은 250만 번도 넘게 넘어갑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지금의 나라들은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문명이 몇 번이나 일어섰다 쓰러지기를 반복할 겁니다. 인류라는 종 자체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진화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사정은 180도 다릅니다. 아까 제가 빨리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진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무시무시한 결과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만약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충분히 가깝게 날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계는 지구의 시계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느리게 째깍거립니다. 얼마나 느리냐면요. 바깥에서 볼 땐 수백만 년짜리 긴 여정이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는 시간으로는 고작 수십 년으로 팍 줄어들어 버립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죠. 지구를 떠납니다. 우주선 안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아주 평범하게 생활합니다. 창밖으로 별 구경도 하고 해마다 조촐하게 생일도 챙기죠. 그렇게 한 30년쯤 흐르고 나면 마침내 창밖에 거대한 안드로메다 은하가 슥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는 딱 30년의 세월이 흘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깥 우주에서는 이미 수백만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현대 물리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경이로운 진실 중 하나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어긴 것도 없고 빛의 속도를 뛰어넘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관찰자에 따라 시간이 흐르는 속도 자체가 다르게 작동했을 뿐이에요. 속도가 빛에 가까워질수록 이 효과는 더 극단적으로 강해집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한 사람이 자기 평생 동안 우주의 아주 많은 곳을 둘러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빛보다 빨라서가 아니라 나만의 시간이 훨씬 천천히 흐르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말이 되나? 완전 모순 아니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상대성 이론의 수학은 이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고 완벽하게 증명해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미친 듯이 올려서 우주를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비틀어서 우주에 가닿는 거예요. 이 차이를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정복이 아니라 시간을 접어서 도착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 머릿속에 슬며시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아니, 시간이 저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면 어떻게든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꼼수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정말 단 하나의 빈틈도 없단 말인가? 저 벽 너머로 넘어갈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 우리의 직관은 분명 어딘가 비밀의 문이 숨어 있을 거라고 자꾸만 속삭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대답을 돌려줍니다. 애초에 빛보다 빨리 움직이겠다는 생각 자체가 뼛속부터 모순 덩어리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빛의 속도는 단순히 빛 알갱이가 날아가는 속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인과율의 한계입니다.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대적인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 원인과 결과라는 이 세상의 가장 깊은 토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겉보기에는 이 절대 규칙을 얄밉게 깨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벽을 유령처럼 통과하는 양자 터널링, 수학 공식 속에만 사는 상상의 입자 타키온, 그리고 우주 공간 자체가 부풀어 오르는 팽창 현상. 이것들은 하나같이 빛보다 빠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진짜로 규칙을 깬 걸까요? 아니면 이것 역시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정교한 속임수일 뿐일까요? 지금부터 이 녀석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진짜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자 터널링입니다. 일상에서 물건들은 꽤 얌전하게 움직입니다. 튼튼한 콘크리트 벽이 앞을 막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를 뚫고 지나갈 수 없죠. 공을 던지면 통하고 튕겨 나옵니다. 언덕을 넘을 힘이 부족한 자동차는 그냥 중간에 멈춰 서고요.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양자의 세계로 내려가면 이 상식이 쓰레기통에 처박힙니다. 거기서 입자들은 더 이상 단단한 구슬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확률이 일렁이는 흐릿한 물결로 변해버립니다.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자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상식대로라면 이 전자는 앞에 놓인 장벽을 넘을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튕겨 나오거나 멈춰야 맞죠. 그런데 양자역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자가 장벽 반대편에서 발견될 확률이 완전히 0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끔 믿을 수 없는 일이 터집니다. 전자가 장벽을 뛰어넘은 것도 아니고 부순 것도 아닌데 마치 유령처럼 스르륵 스며들어서 반대편에 떡하니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공상과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터널링이 없었다면 우리 스마트폰 속 반도체 칩도 없었고 태양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핵융합조차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태양이 쉬지 않고 타오르며 우리에게 빛과 온기를 보내주는 것도 바로 이 이상한 양자 효과 덕분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을 화들짝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어떤 실험을 해보니 입자가 장벽을 통과하는 속도가 빛보다 더 빠른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과학계는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무너뜨릴 구멍을 찾은 걸까? 자연이 몰래 개구멍을 파놓았던 걸까?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교묘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측정한 그 속도는 정보가 전달되는 진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파동의 모양을 억지로 찌그러뜨려서 마치 빛보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는 있어요. 신호의 꼭대기가 원래 도착할 시간보다 살짝 일찍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정보를, 진짜 메시지를 빛보다 빨리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결국 수많은 실험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양자 터널링은 겉보기엔 빛보다 빨라 보여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주의 철칙은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정보를 전달할 때 빛의 속도는 여전히 아무도 넘을 수 없는 철옹성이라는 사실 말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파인만이 물리학을 대하던 방식이 떠오릅니다. 파인만은 어떤 현상이 이상해 보일 때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모습에 속지 말고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밑바닥을 끝까지 파고들라고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빛보다 빨라 보인다는 그 화려한 겉모습 밑에는 사실 정보는 절대 앞서가지 못한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진실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녀석을 만나볼까요? 빛보다 빨리 날아가는 입자를 상상해 보라고 하면 물리학자들은 딱 이 녀석을 떠올릴 겁니다. 바로 상상의 입자, 타키온입니다. 우리가 아는 평범한 물질들은 멈춰 있거나 느리게 움직이다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에너지를 무한히 집어삼킵니다. 아까 그 끝없는 계단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런데 타키온은 칠판 위 수학 공식 속에서 완전히 거꾸로 행동합니다. 이 녀석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빛보다 느리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타키온에게는 빛의 속도가 오히려 가장 느린 최저 속도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잃으면 잃을수록 더 빨라집니다. 듣기엔 그럴싸하고 멋진 상상이죠. 그런데 만약 이 녀석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미 그 메시지를 읽고 있을 거예요. 원인이 생기기도 전에 결과가 튀어나오겠죠. 미래가 과거를 뒤집기 시작하면서 골치 아픈 시간 여행 역설들이 팡팡 터져 나올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래에서 정보를 받아 마음을 바꿔서 애초에 그 미래의 메시지가 보내지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면요? 결과가 자기 자신의 원인을 싹둑 잘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학은 논리가 붕괴되는 끔찍한 악몽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타키온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하는 이유예요. 수십 년 동안 눈에 불을 켜고 찾아 헤맸지만 타키온의 그림자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타키온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세상은 아마 툭하면 모순에 빠져서 우주 전체가 오류를 뿜어내며 붕괴해버릴 테니까요.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로 우주 전체를 무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우주의 팽창이에요. 우주는 지금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고 은하들은 서로 뿔뿔이 멀어지고 있으며 그 사이의 공간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리를 긁적이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몇몇 은하들을 관측해보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거든요. 네, 빛보다 빠릅니다. 당장 우주의 과속딱지를 끊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은하들이 우주 공간을 헤엄쳐서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 그 바탕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이 미세한 차이가 물리학을 모순의 뚝에서 건져 올리는 동아줄입니다. 풍선 하나를 떠올려 보시죠. 풍선 표면에 매직으로 점을 몇 개 콕콕 찍어 놓습니다. 이제 바람을 후 불어넣어 풍선을 부풀립니다. 점들은 서로 멀어지죠. 점과 점 사이가 멀면 멀수록 둘이 벌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점들 스스로는 풍선 표면 위에서 단 1mm도 기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우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시공간이라는 직물 위에 찍힌 무늬와 같아요. 직물 자체가 쭉쭉 늘어나면 은하들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고, 거리가 충분히 멀다면 그 멀어지는 속도가 빛의 속도를 추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은하도 자기가 있는 그 공간 안에서는 빛의 속도를 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 구역은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죠. 우주 공간 안에서 달리는 것과 우주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 이 엄청난 차이가 바로 빛보다 빠른 후퇴 속도를 허락하면서도 논리적 모순은 만들지 않는 우주론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공상과학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워프 드라이브입니다. 우주선이 직접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주선 주변의 시공간을 앞뒤로 주물러서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확 줄여버리는 기술이죠. 놀랍게도 1994년 한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다가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우아했어요. 우주선 앞쪽 공간은 꾹꾹 압축하고 뒤쪽 공간은 쫙 늘리는 겁니다. 우주선은 그 가운데 있는 일종의 시공간 거품 속에 둥둥 떠 있는 거죠. 우주선 자체는 거품 안에서 제한 속도를 얌전히 지키지만 거품 전체는 빛보다 빠르게 미끄러질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종이 위에 연필로 그릴 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이 마법의 거품을 만드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자 재앙이 닥쳤습니다. 무려 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냥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인류가 단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기묘한 형태의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초기 계산에서는 목성만 한 행성을 통째로 갈아 넣어도 모자랄 정도였죠. 나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공식을 다듬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인류의 기술로는 턱도 없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아주 만약에 워프 드라이브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고 쳐도 결국 인과율이라는 최종 보스와 맞붙어야 합니다. 빛보다 빨리 이동하려는 거의 모든 계획은 필연적으로 타임머신을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는 그런 꼴을 절대 눈뜨고 봐주지 않아요. 마치 미래가 과거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주 가장 깊은 곳에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규칙성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빛보다 빨리 갈 온갖 꼼수를 밤새워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결국 도착하는 결론은 늘 똑같다는 거예요. 자연은 가끔 정말 괴상한 짓을 합니다. 입자가 벽을 스르륵 통과하게 놔두고 공간이 고무줄처럼 휘게 만들고 모든 걸 집어삼키는 블랙홀도 허락하고 우주 전체가 빛보다 빨리 팽창하는 것도 눈 감아줍니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 앞에서만큼은 피도 눈물도 없이 엄격합니다. 원인은 무조건 결과보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정보는 신호가 출발하기도 전에 도착해선 안 됩니다. 미래가 과거를 뜯어 고쳐선 안 되고요. 누군가의 칠판 위에서 이 질서를 깨뜨리려는 불온한 조짐이 보이면 우주는 귀신같이 새로운 문제, 새로운 한계, 새로운 장벽을 들이밀며 앞을 가로막습니다. 마치 현실이라는 구조물 자체가 오직 인과율을 지켜내기 위해 촘촘하게 설계된 것처럼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만약 빛의 속도가 우주의 구조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면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결정하고 정보가 퍼지는 걸 통제하는 절대 반지라면 도대체 이 빛의 속도라는 녀석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이 숫자가 우주의 주춧돌이 된 걸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내디뎌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중에서 가장 깊숙한 곳으로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더 이상 빛에 대해서도 우주선에 대해서도 속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는 현실을 이루는 기하학 그 자체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기묘하고 아름다운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빛의 속도는 사실 속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간의 형태 그 자체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네요. 빛의 속도는 근본적으로 빛의 성질이 아닙니다. 우주의 성질이에요. 공간과 시간의 성질이고 현실이라는 무대 자체의 성질입니다. 그저 우연히 빛을 이루는 광자라는 녀석이 잽싸게 그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처음 눈치챘을 뿐이죠. 이 생각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아예 우주에 빛이라는 게 없었다고 상상해보는 게 좋습니다. 별도 없고 전구도 없고 태양도 없는 깜깜한 우주. 그런 우주에서도 여전히 원인과 결과가 퍼질 수 있는 절대적인 제한 속도는 존재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편의상 그걸 빛의 속도라고 부를 뿐이에요. 빛 때문이 아니라 우주라는 캔버스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 기본 기하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공간과 시간이 완전히 남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간은 연극이 벌어지는 무대이고 시간은 그 연극이 흘러가는 순서라고 믿었죠. 뉴턴도 그렇게 믿었고 20세기가 밝아오기 전까지 거의 모든 똑똑한 학자들이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이 보여준 세상은 전혀 달랐어요. 공간과 시간은 절대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 둘은 네 개의 차원을 가진 하나의 거대한 직물로 단단히 엮여 있습니다. 눈부시게 거대한 천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그 천 위의 모든 점은 공간을 나타내는 세 개의 좌표와 시간을 나타내는 한 개의 좌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이 천 위에 콕 찍힌 하나의 점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딘 순간, 태양계가 뭉쳐지던 순간,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서 별 하나가 폭발한 순간, 이 모든 게 뗄려야 뗄 수 없는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캔버스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빛의 속도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빛의 속도가 공간과 시간을 어떤 비율로 섞을지 결정해 주거든요. 현실이라는 직물이 어떤 모양으로 생겨 먹었는지를 딱 정해주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걸 좀 더 멋있게 설명하려고 빛촌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거야말로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가장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아이디어 중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손뼉을 짝 쳤다고 해보죠. 그 점에서부터 온갖 신호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빛, 소리, 그 어떤 정보든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는 커다란 파도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시공간이라는 그래프 위에 쓱쓱 그려보면 꼭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원뿔 모양이 나옵니다. 이 빛천뿔은 우주를 두 구역으로 싹둑 잘라버려요. 원뿔 안쪽은 여러분이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역입니다. 반대로 원뿔 바깥쪽은 아직 여러분과 아무런 인과의 끈으로도 연결될 수 없는 구역이죠. 바로 이 원뿔의 가장자리가 넓어지는 속도, 그게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우연히 튀어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시공간의 기하학이 가진 가장 뼈대 같은 특성입니다. 빛의 속도가 원인과 결과의 모양을 빚어내고 어떤 사건들이 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떤 사건들이 영원히 남남으로 남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왜 빛보다 빨리 움직이려는 시도가 우주를 그토록 열받게 만드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빛보다 빨리 간다는 건 이 빛천뿔의 바깥쪽으로 훌쩍 뛰어넘겠다는 뜻이거든요. 정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떡하니 나타나게 만들겠다는 선언이죠. 원인과 결과라는 우주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내리는 짓입니다. 그럼 잠깐 아주 엉뚱한 상상을 하나 해볼까요? 만약 빛의 속도가 지금과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딱 2배 빨랐다고 쳐봅시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거의 모든 게 달라졌을 겁니다. 빛천뿔은 2배로 펑퍼짐하게 벌어지고 원인과 결과는 훨씬 더 쏜살같이 퍼져나갔겠죠. 밤하늘에 비치는 우주의 모습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빛의 속도가 아예 무한대였다면요? 결과는 훨씬 더 기묘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무런 시간차 없이 그 즉시 일어납니다. 온 우주가 다 같이 째깍거리는 절대적인 현재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실 옛날에 뉴턴이 머릿속으로 그렸던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는 그렇게 싱겁게 생겨먹지 않았어요. 빛의 속도에는
엄연히 꽉 막힌 한계가 있고 바로 그 한계 덕분에 우리는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마법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다르게 춤을 추고 텅 빈 공간에 깊고 오묘한 구조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현대 물리학이 세상의 모든 답을 다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주를 깊이 파고들수록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수수께끼만 산더미처럼 쏟아집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가 우주가 태어난 138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똑같았을까요? 솔직히 우리도 아직 잘 모릅니다. 빅뱅 직후의 그 짧고 혼란스러운 찰나에는 빛의 속도가 지금과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진지한 가설도 있거든요.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이고 지금으로선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흥미로운 추측일 뿐입니다. 게다가 더 골치 아픈 숙제도 남아 있어요. 지금 인류에게는 두 자루의 전설적인 검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미시 세계를 베는 양자역학, 그리고 거대한 우주를 베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둘 다 기가 막히게 잘 듭니다. 그런데 이 두 녀석을 한꺼번에 휘두르려고 하면 서로 싸우느라 난리가 납니다. 블랙홀의 캄캄한 중심이나 빅뱅 직후처럼 극단적인 상황을 계산하려 들면 우리가 자랑하던 방정식들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거든요. 이건 아마 이 둘을 하나로 묶어낼 더 깊고 거대한 이론이 아직 우리에게 없다는 뜻일 겁니다. 어쩌면 물리학의 다음 대혁명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르죠. 자, 여기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20세기가 남긴 가장 우아한 생각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단순한 진실을 이야기해요. 이 우주에는 특별 대우를 받는 관찰자가 없다는 겁니다. 대자연이 훈장을 달아주는 특별한 위치 같은 건 없습니다. 세상의 중심도 없고 선택받은 성지도 없으며 우주 전체를 기준으로 나는 절대적으로 멈춰 있다고 우길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이 우주를 떠도는 그 누구라도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가만히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대자연의 물리 법칙은 누구에게나 단 하나의 차별도 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과학의 역사상 가장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상이에요. 우주는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빛의 속도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측정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건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평등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우주 어디에 있든, 얼마나 미친 듯이 빨리 달리고 있든, 어떤 이상한 궤도로 날아가고 있든 물리 법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골치 아프고 불편하게만 느껴지던 이 빛의 속도라는 벽이 알고 보니 우주가 모두에게 공평하기 위해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빛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진실을 떠올려 보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엔진의 출력이나 우주선의 속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현실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시공간의 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물리학은 아주 기가 막히고 어떻게 보면 허탈하기까지 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빛보다 빨리 달린다는 건 속도계 바늘을 끝까지 꺾은 다음 그 너머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숨겨진 스테이지도 아니고 현실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통하는 문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원인과 결과라는 우주의 기본 규칙표 자체를 찢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물리학이라는 게임이 굴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판 밖으로 말을 던져버리겠다는 고집이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야기 맨 처음에 나눴던 그 비유 말입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를 가로막는 콘크리트 벽도 아니고 성가신 방해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유지되기 위한 논리적인 테두리예요. 둥근 동그라미에 뾰족한 모서리가 있을 수 없죠. 북극에 서서 더 북쪽으로 걸어갈 수도 없고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아는 이 우주 안에서 빛보다 빨리 간다는 건 물리적인 의미 자체가 스르륵 사라져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대답이 그토록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빛보다 빠른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현실이라는 무대가 얼마나 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주는 원인과 결과가 톱니바퀴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회초리를 들고 시켜서가 아니라 기하학 그 자체가, 시공간 그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로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사실은 빛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의 가장 핵심적인 설계도라는 걸 이해하게 될 때, 바로 그때 빛보다 빠른 여행에 대한 질문은 훨씬 더 거대한 질문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그것은 현실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되고 시간의 정체에 대한 질문이 되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이루어낸 가장 기막힌 반전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 하는 소박한 호기심 뒤에 우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뒤에는 다시, 그렇다면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아득한 물음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양이라는 별 옆에 딸린 작은 행성 위에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작은 존재가 138억 년 된 우주의 가장 깊은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빛의 속도가 왜 이 값인지를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우주 전체의 뼈대가 하나 그려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이 우주 전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이 장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혹시 잠들기 전에 창밖으로 별이 보이거든 딱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별빛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절대적인 속도로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속도가 바로 우주가 원인과 결과를, 과거와 미래를 질서 있게 붙들어 매고 있는 방식이라는 걸 말입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의 창살이 아니라 이 우주가 무너지지 않고 아름답게 서 있도록 붙잡아주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인류가 이 우주를 헤매며 끈질기게 답을 찾아가는 동안 빛의 속도는 대자연이 우리 이성을 향해 던져놓은 가장 우아한 메시지로 남을 겁니다. 질서와 인과율, 기하학과 아름다움, 그리고 온 우주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의 논리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남김없이 해독해내는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의 진정한 의미에 한 걸음 더 다가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이 준비한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로운 우주를 하나 띄워드렸다면 그 작은 울림을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렌즈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눈부시게 만들어줄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